그냥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전세가도 올라가고 저가 주택들도 거의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거의 수도권 시장에 6억짜리 아파트들이 꾸준히 약진할 거예요. 아마 급하게 소진될 수 있어요. 물건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6억짜리들이 가끔씩 나오면서 소진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고가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저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진입할 수 있고, 얼마 전에 710 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소득이 8천에서 9천 이하 정도가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에 맞춰서 6억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을 원래는 40%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50%까지 해주겠다, 10포인트를 늘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런 대출 완화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제 이 불안한 시장을 눈치챈 그 무주택자들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소진을 시키는 거죠. 물론 지금 매물 많이 없어요. 매도자의 극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지만은 그 매물들 나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소진되면서 가격들은 올라가고 6억대는 사라질 것 같아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까지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0일 올해 말까지 중요한 게 한 게 있는 게 법인이에요. 인천하고 청주하고 경기 일대에는 법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양도세에 대한 중과에 대한 걸 배려해 주는 게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유예되는 보유세 자체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6월 1일이라고 보유세는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한 거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다 이제 정리를 해야지 양도세에 대한 배려들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천, 청주, 경기의 일부 지역들, 서울의 일부 지역들의 어떤 법인 물량이 나올 건데 이게 조금 가격의 변화들을 또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물량들이 많은 데는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물건들은 비싸게 나오진 않아요. 이 법인을 파는 사람들은 가격들이 올라갈 걸 알면서도 팔아야 돼요. 왜냐? 세금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가 중심의 매물들이 급하게 소진이 되고 고가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 청주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법인 물량들이 가격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매물을 내놓지 않는 시장이 되었고, 매수자는 계속 찾으려는 시장이 되었지만, 이게 조금 내성이 생기면 이제 또 급하게 가끔씩 나오는 물건들이 가격들을 견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1일 이전의 시장은 급매들이 나오고 소량으로 나오고 일반 물량들이 출몰해가지고 소진되는 양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물량들도 보유세의 기한 자체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 유예 기간이 5월 31일, 6월 1일 이전이죠. 그래, 그때까지 세금 폭탄의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고가 주택자나 다주택자들, 일부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대세적으로 집을 가져본 사람은 더 내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세금들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국세 못 내고 지방세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내놔야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는 물건들이 일부 고가 주택자랑 다주택자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로 이어질 거예요. 왜냐? 물량이 없으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유지될 거니까 그 물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거래량은 굉장히 극히 작은데 이게 고가로 저는 이게 1년 아니라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 이전에 조금 일부 적용이 되는 게, 올해부터 이제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를 5조 정도를 풀어요. 다 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뭐 올해는 7억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집을 토지보장처로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금을 할까요? 저금 안 해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저금하면 손해인 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토지비를 내가 10년에 걸쳐서 삼시세끼를 스테이크를 썰까요? 아니면은 랍스타를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그 토지 보상비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접근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물건들이 이제는 서울로 그 보상금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도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M1, M2 비율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일부 이제 내놓는 물건,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뭐 현금 있는 사람도 사지만은 이제는 토지 보상금을 풀린 사람들도 틈만 나면은 그 물건들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세금에 강화된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비록 작지만은 일반 물량이 출몰하고 극소량으로 급매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웃긴 거는 급매면 싸야 되는데 아마 안 쌀 수도 있어요. 안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거래량은 작지만은 굉장히 가격들을 껑충껑충 뛰게 하는 물건들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이후의 시장은 어떨까요? 이 시장은요, 세팅이 끝난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는 더 이상 진입하기 힘들어요. 진입하고 싶어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진짜 없어요. 지금도 뭐 전세나 이런 매매 물량들이 작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2000세대 나오는 데서 전세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버티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없고, 그 다음에 거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물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7월달, 9월달 재산세가 이번에도 30% 상승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더 상승하겠죠,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빈정상에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화난 목소리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일 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때 되면은 훨씬 더 2021년 6월 이후 시장에는 훨씬 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선에서 똑같이 나타났듯이 2021년 12월 이전 그리고 2022년 3월까지는 완화 정책들이 일부는 나올 거예요. 서민 달래기 완화 정책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잡아야 되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격을 잡기보다는 표를 잡기 위한, 표심층을 잡기 위한 어떤 포퓰리즘이 굉장히 만연할 거고, 이때 나오는 정책의 한 30-40%는 다 정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땜빵식으로 표심들을 잡기 위한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들이 만연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진짜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려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선출이 되어서 누가 기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느냐, 안정화를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당이 잡아서 규제가 멈추고 가격이 안정화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 정책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의 어떤 규제들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심각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규제도 전방위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심하게 막아놨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최대 세율이 60%였잖아요. 단일 세율이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훨씬 심하고 보유세의 강도도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그 가격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당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이 조금 비정상적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따지면 2024년까지 우리가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다음 총선이 2024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에서 이제 곧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 공공 정책에서 제일 승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저는 공공이 최고의 승자가 돼요. 왜냐하면
곧 공급 정책이 이제 올해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힐 건데, 이번에 공급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정화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서울의 지금 역세권 주변이나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역세권의 개발 뭐 수색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논의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나온다고 하면은 수혜 기간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뒤후에요. 타이밍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수도권의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안정화의 타겟이 잘못 조준되어 있어요. 기간도 잘못 조준되어 있고, 서울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해봤자 서울 안정화에 도움 안 돼요. 결국은 왜 공공이 승자가 되냐면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진실이 솔직히 있어요. 공공은요, 싼 값에 땅을 사서요 비싸게 팔아요. 되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폭리를 취하는 주체가 사실은 LH예요. LH. LH가 예전에 토지공사랑 주택공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두 개가 결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주택공사는 굉장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토지공사도 물론 좀 있었죠. 근데 이게 토지공사 자체는 좀 감당할 만한 거였는데 주택공사랑 합치면서 부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도 공공이지만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땅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장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와요. 그래서 공공은 싼 값에 땅을 사서 비싸게 팔아버리고, 공공에서 정부 측에서는 이걸로 이제 생색을 내는 부분이 있었죠. 판교라든지 광교, 위례, 세곡, 내곡, 자곡 전부 다 싼 값에 매입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게 주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로 민간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공공에서 땅을 사고 팔면 이제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심 썼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시기도 안 맞는 주택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타이밍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는 지역에 이 공급 정책을 해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의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화 대책으로 작동을 할까요? 선한 정책일까요? 한번 저는 이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급 정책 나오는 거요, 현재 집값 안정화에 도움 전혀 안 돼요. 그거는 계속 그냥 2, 3년을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거래가 막힌 시장, 전세가 급상승하는 시장, 그 다음에 공급의 방향도 잘못된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앞으로 가격들은 좀 올라갈 건데, 지금도 무주택을 주장하시는 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주택이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모든 대출이나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집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1주택만 다주택자에게 유지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대인이 없으면 임차인이 없어요. 임대인이 공익적 목적은 아니지만 자기 사익의 추구성이 있지만은, 그 추구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라는 그 전세를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대인의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임대인의 마음들이 불안해지면요, 그 불안한 마음들을 고스란히 밑에 서민한테 전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뭐 무슨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다음에 이번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요, 저는 솔직히 딱 해놓고 저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앞으로의 그 시장의 변화의 행동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긴 한데, 책임 또한 또 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좀 잘 선택하고 앞으로의 시장들을 좀 바라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 시장이 지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터널이 길더라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어둠이 지나면은 밝은 데는 분명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이게 터널이 너무 길다 보면요, 우리가 눈도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되게 조금 이게 눈부셔가지고 잘 가늠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심한 터널을 지나다 보면요, 나중에 눈을 뜨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시장이 좀 지나갈 거고, 안타까운 거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봤을 때 눈을 뜨는 어떤 시간적 간격과 후유증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